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고전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박문수는 고려 영조 때의 문신으로서 암행어사의 직무를 잘 수행해 탐과 노래들을 쟁취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가 하면은 임금 앞에서도 항상 바른 말을 함으로써 정치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박문수가 궁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궁에는 많은 여인들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내인 중전을 비롯해서 대비, 세자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궁녀들이 거주하며 왕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된 구중궁궐에서 남자와의 교제가 금기시되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남모를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피 끓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의 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구중궁궐 속의 여인들, 그녀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스캔들이나 동성연애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곤 했던 것입니다. 세종 때에는 나이 어린 세자빈과 궁녀 사이에 동성애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은 궁녀들끼리의 동성연애 사건이 자주 발생해 궁을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영조는 이런 성문제가 궁중에 퍼지자 영성군 박문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박문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라도 항상 바른 말을 하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 드립니다. 궁중 여인들의 한. 궁중에는 바람잘 날이 없다. 궁중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되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엉뚱한 일로 죽음을 당하거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 무렵 누구보다도 정경이 딱한 두 명의 청춘 과부가 있었다. 경종이 승하한 후 경종의 계비였던 선의 왕후 어씨는 15세의 나이로 궁미가 되었으나 경종이 승하하니 19세의 과부가 되었다. 영조 3년 13세로 세자빈이 되어 14세의 과부가 된 조씨 조문명의 딸입니다. 남편인 세자 행이 세상을 떠난 후 이팔 청춘에 홀몸이 된 것이다. 스물도 못된 나이에 왕대비가 된 어씨는 일찍 세상 떠난 남편 경종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왕대비 어씨는 경종이 비록 병약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당시 왕세제이던 영조를 빨리 보위에 앉히려는 세력들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믿었다. 더구나 이인자의 무리들이 어대비의 밀지를 받았다고 사칭하면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괴로운 나날이었다. 역적 이인자의 난이 평정된 그해 10월 15일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세자행이 급병이 났다. 백약이 무효이고 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중전 서씨를 비롯하여 세자빈이 창경궁 진수당에 있는 세자의 처소에서 속수무책으로 세자의 환우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중전 서씨는 다급한 김에 국법으로 금지된 푸닥거리를 하면서 간병에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은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영조 4년 4월 16일이었다. 이름은 행이고 자는 성경, 정빈 이씨의 소생으로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세자의 죽음은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무렵 궁중에서는 누구의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세자가 요절한 것은 어대비의 저주 때문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묘한 관계로 인해 금상의 왕비 서씨와 왕대비 어씨는
묘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찍 과부가 된 왕대비 어씨는 이미 세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소외되어 살아가자니 한없이 허전하고 쓸쓸했다. 더구나 19세의 한창 나이로 여인으로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말벗삼아 자신의 몸종과 각별히 터놓고 위안하며 지냈다. 그러던 사이에 궁중에 해괴하고 불미스러운 말이 떠돌았다. 대왕대비가 몸종과 맷돌 부부 사이라더라. 아니야, 세자빈가 맷돌 부부라던데. 안동상회에서 구한 각신을 은밀히 사용한다더라. 대왕대비가 왕실을 저주하여 세자가 일찍 죽었다더라. 역적 이인자가 왕대비의 밀지를 받았다더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맷돌 부부나 각신, 가시거시 노름질에 관해서는 뒷장에 따로 기술하기로 한다. 왕대비 어씨는 그런 헛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수치심에 못 이겨 죽기로 작정했다. 경종이 살았을 때는 모두들 중전마마라고 떠받들었지만은 이제는 성 쌓고 남은 돌 취급을 받았다. 왕대비는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한을 품은 채 스스로 곡기를 끊고 결국 굶어 죽어갔다. 참으로 한많은 여인이었다. 바로 숙종 때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고 죽어간 취선당에서였다. 죽은 세자의 빈궁이었던 조 씨는 13세의 나이로 9세이던 세자에게 시집와서 14세의 과부가 되었다. 세자가 죽기 전에 이따금 세자가 탐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세자빈의 젖가슴이나 은밀한 곳을 호기심이 생겨 어루만질 때 수줍으면서도 야릇한 쾌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세자의 나이가 워낙 어린 탓에 성숙한 부부들처럼 우누지정을 맛보지는 못했다. 한창 성에 눈떠가는 상태에서 이빨 청춘의 과부 아닌 과부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성이 절실하게 그리웠다. 조 씨의 친정어머니는 딸 때문에 남편의 벼슬이 올라가고 신분이 상승되었으나 홀로 된 딸의 장래가 가여워서 남모르게 속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대궐로 들어간 딸을 여관에서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다만 조 씨의 아버지만 이따금 따님을 대할 뿐이었다. 어쩌다 따님인 빈궁의 처소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 일상적인 말만 하였다. 빈궁마마, 그동안 부고하십니까? 아버님 좀 더 자주 찾아주시지. 어머님은 건강하신지요? 그렇습니다. 궁궐 생활에만 전념하시고 사갈 생각은 하시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님,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이 궁궐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문명은 한창 탐스럽게 피어나는 따님, 그 장래가 가엾고 측은하였다. 한 번 궁중에 들어온 몸이니 다른 곳으로 개가시킬 수도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버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정붙일 곳이 없습니다. 빈궁마마, 그런 말씀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우니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소서. 조문명은 눈물이 글썽거리는 따님의 모습을 대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 이제 지쳤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세상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는 이 신세가 싫습니다. 빈궁마마, 헛된 망상을 버리시고 항시 개녀서 연려전 성현들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며 수양하는 자세로 살아가소서. 아버님, 이렇게 살아서 무엇합니까? 이 여식은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무슨 망발이시오. 빈궁마마로서의 채통을 지키시오. 여염집 여자들도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요. 더구나 빈궁마마로서 이러시면 다시는 빈궁마마를 안 입을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우나 아버님, 야속하옵니다.
빈궁의 아버지 조문명은 딸을 나무란 후 휑하니 돌아서 그 자리를 나왔다. 빈궁은 아버지의 태도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혼자서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마음대로 울 수조차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다. 따님을 나무라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도 쓰라리고 아팠다. 그러나 남의 시선이 두렵고 어쩔 수도 없었던 것이다. 빈궁은 사가에서 자랄 때 한없이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자신의 속사정을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냉랭하게 꾸짖고 돌아서가니 한없는 비애를 느꼈다. 말 없는 말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 그날 조문명과 따님이 나눈 대화, 빈궁이 울었다는 소문이 점점 보태어져서 궁중에 이내 널리 퍼져나갔다. 두견새 우는 소리가 한없이 구슬프게 들려오는 밤이었다. 구중궁궐에 갇혀 독수궁방에서 빈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자신이 보아도 탐스럽게 부풀어오르는 젖가슴, 희고 부드러운 살결을 스스로로 만지며 이성에 대한 욕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잠들면 어쩌다가 잘생기고 건장한 남정네와 질펀하게 뒤엉켜 사랑노름에 빠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나 깨어나면 한없이 허전하였다. 그래서 몸종을 불러 같이 자기도 했는데 그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소문이 차츰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했다. 세자님이 아무개와 맷돌복을 하면서 아니야 각신으로 즐긴다더라.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다. 궁중 여인들의 생활은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임금의 경우 후비를 비롯하여 4명부만 하더라도 빈, 귀인, 소위, 수기, 소용, 수건 등 제1품에서 종4품까지 있다. 그 밖에도 궁인직에는 상궁이야 수십 명이 딸렸다. 그리고 상궁 수하에는 무수리 등이 있다. 그들은 오로지 임금 하나를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임금의 총애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신분의 격차가 뒤바뀌게 된다. 그러니 서로가 임금의 총애를 받고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세자의 경우에도 세자빈 밑에 수십 명씩 수하가 딸리고 그리고 또 종까지 딸린다. 그들 중에 임금의 총애나 세자의 총애를 입으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고 자신의 부귀영화,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살판나는 것이다. 그들은 해바라기처럼 임금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사랑받을 확률은 지극히 희박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여인들끼리 외로움을 못 이겨 동성연애에 빠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해동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임금도 동궁빈, 즉 며느리를 2번 내쫓았다. 그 내면 사정은 모두 동성연애를 하여 풍기가 물러냈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동궁이 14세 때 상납군 김항의 증선녀이자 조부는 김덕구, 아버지는 김오문인 세자빈 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세종 11년 1429년 동궁의 나이 16세가 되자 주위에 한창 피어나는 여인들, 수견이 수치기냐 하는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세자빈 김씨는 이성에 한참 관심이 쏠릴 때였다. 세자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시비인 호초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심사를 호소하고 방법을 물었다. 어느덧 동궁의 나이 16세가 되어 키가 훌쩍 자랐지만은 시강원에 나간다는 명목으로 다른 궁녀와 가깝게 지냈다. 그 무렵 동궁은 최씨라는 궁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다. 희빈 김씨는 시비 호초의 말에 현혹돼 뱀이 교미를 할 때 배출되는 사정을 구해 몸에 지내는가 하면은 세자가 가까이 지내는 여자의 신발을 훔쳐다가 태우기도 했다. 그 말이 외부에 노출돼 휘빈은 사가로 내쫓긴 후 수치스럽게 여긴 그의 아버지 김우문의 손에 죽었고 그 가족들이 모두 집단으로 자살하였다. 그 후 궁중에서 가래색을 두고 복녀의 딸을 동궁빈으로 맞이하였다. 그가 바로 순빈 봉씨이다.
전자의 휘빈 김씨 문제로 인하여 가리고 가려서 뽑았다. 그런데 그 순빈이 천하에 드문 생녀였을 줄이야. 순빈은 성숙한 여인으로서 밤마다 달아오르는 육체의 욕정을 견디다 못해 몸종을 상대로 동성연애에 깊이 빠졌다. 순빈 동씨는 변태적일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색정에 빠져들다가 결국 주위에 탄론하고 말았다. 순빈 역시 궁중을 쫓겨나고 그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했다. 성이 억압되고 폐쇄된 당시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궁중에는 상궁 중에서 상의, 상복, 상기 외에도 많은 여인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꿈에 떡맛 보는 정도로만 주어지지 않았다. 주변에는 이른바 고자인 내시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정상적인 성기능을 지니지 못했다. 그런 중에서도 어쩌다가 가짜 내시가 궁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여자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반음, 반양, 즉 중성으로서 남자의 약물이 있어 궁녀들을 유혹하고 희롱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궁녀들은 그런 자가 들어오면 서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안달이었다. 연산군 10년에는 가짜 내시가 궁중으로 들어와서 궁녀들끼리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탄로가 났다.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연산군은 승지와 의논을 시켜 조사를 시켰다. 김세필이라는 자는 어엿한 약물을 지닌 자로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궁녀나 시녀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산군은 관계자 모두에게 엄벌을 내렸다. 성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생리현상이다. 억압한다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폭군연산 때 채용사회의 흥청으로 궁중에 들어갔던 여자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김일성 생전시에 뽑았다는 기쁨조 대상에 비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제 시절 만난 듯이 뽐내고 으쓱거렸는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흥청거린다는 말은 그때 유래된 것이다. 흥청들은 연산군이 중동 반정위에 쫓겨나자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 과부 아닌 과부로 지내야 했다. 그런 중에도 워낙 용모가 빼어났기에 사대부들이 그들과 통정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흥청들은 술집이나 그 밖의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의 육체를 제공하고 생활수단으로 삼았다. 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당시 궁중의 여인들은 남정네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음경처럼 생긴 뿔이나 그와 비슷한 기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에 그러한 기구를 파는 곳을 안동상점이라고 일컬었다. 여인들은 안동상점으로 가서 그러한 물건들을 구했다. 신분이나 지체가 높을 경우 몸종을 시키기도 했다. 여인들은 그곳으로 가서 피 구수면서 손으로 신용을 하면 주인이 알아차리고 어떤 모양, 어떤 크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적당히 골라서 샀다. 폐쇄되고 억압당하는 당시의 풍속 중에서도 욕구에서의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던 궁녀들의 생활이 어떠했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피 구수면 이런 말이 유행하였다. 안동상에 왔나? 웃기는 애 웃어? 왕조시대 여인들은 이처럼 잘못된 제도의 굴레를 쓰고 성의 욕구 발산을 인위적으로 억압당하며 살았다. 세조 때를 비롯하여 왕조실록을 보면 궁정 여인들끼리 동성애를 즐긴 사례가 많았고 그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 죽거나 멀리 쫓겨나기도 했다. 당시 궁녀들끼리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 맷돌부부 또는 가시버시 노름질이라고 했다. 그 무렵 영조는 세자빈을 비롯해 궁중에 동성연애가 행해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다가 박문수를 은밀히 불러 그 문제를 협의하였다. 전하, 그런 문제는 표면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그냥 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는 한편 해당 상궁을 통하여
그러한 풍습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야 하고, 문제가 계속 드러나면 동성애에 빠진 대상을 적당히 격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명부 자치에 맡겨 서서히 정화시켜야지 노골적으로 조정해서 국법을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지나치게 방임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명부와 그들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소. 영성군의 의견을 따르겠소. 박문수의 조언을 듣고 영조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성계의 복수심,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다. 1398년 8월 26일 밤에 일어난 제1차 왕제의 난으로 태조 이성계는 권력을 잃고 상황으로 밀려났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이었다. 뒤이어 1399년 정종 1년 2월 26일 개경으로의 재천도가 결정되자 한양 시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이사했다. 이성계의 위력에 눌려 억지로 옮겨온 그들에게 한양이 죽음의 땅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3월 7일 이성계는 경복궁을 나와 개경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61세던 1395년 12월에 개경을 버리고 한양으로 천도한 지 4년 만이었다. 개경으로 되돌아갈 때 이성계는 이미 65세로서 당시로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였다. 개경으로 가는 길에 생전 이성계의 계비였던 신도광우의 정릉을 지나게 되자 그는 차마 그대로 가지 못하고 능에 올라 이것저것을 둘러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성계에게 있어 개경으로의 재천도는 상실감과 수치심을 불러왔다.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는 신생왕조의 개국 시조로 기세등등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성계는 절대 권력을 잃고 폭삭 늙은 노인이 되어 끌려가다시피 개경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금이 환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꼴로 개경 백성들에게 보유하는 것이 이성계에게는 죽기보다 싫었다. 개경 입성 직전 이성계는 내가 한양에 천도했다가 처자식을 잃고 오늘 환도하니 진실로 개경 사람들에게 수치스럽다. 그러므로 내가 출입하는 것은 반드시 어두울 때로 해서 개경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월 9일 새벽 이성계는 숨어들듯 개경으로 들어갔다. 이런 면에서 당시의 이성계는 과거에 위풍당당하던 개국시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상실감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는 가엾은 노인일 뿐이었다. 이성계의 개경 거처는 덕수궁이었는데 그 주변에 신암사라는 절이 있었다. 언제 창건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시에는 제법 큰 절이었다. 1340년 정종 2년 8월 중순 이성계는 몰래 덕수궁을 빠져나와 신암사로 갔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비명행사한 자신의 아들 방석, 방번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자 이방원에게 발각돼 다시 덕수궁으로 끌려왔다. 아버지의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린 이방원은 미안한 마음에 크게 잔치를 열었다. 술에 취하자 이성계는 밝은 달은 주렴에 가득한데 나는 홀로 서 있구나 라는 시를 읊었다. 한술 더 떠 사나는 어이구한데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읊은 뒤 나의 이 시 구절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했다. 당시 이성계는 아들들을 죽게 한 이방원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방원이 있는 개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10월 11일 생일잔치를 치른 지 나흘째인 15일 한밤중에 이성계는 탈출하듯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신도광우의 능인 정릉에서 불공을 들인 이성계는 오대산으로 갔다. 그곳에 머물던 중 11월 11일에 개경에서는 마침내 이방원이 정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양위하라고도 할 수 없고 양위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양위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언급 속에서 무력감과 체념이 감지될 뿐이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된 후
이성계는 개경이 더더욱 싫어졌다. 이방원에 대한 미움도 같이 커졌다. 이성계는 개경을 떠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고 했다. 1401년 태종 1년 윤 3월 1일 한양의 정릉에 행처했던 이성계는 금강산을 거쳐 안변 함흥으로 가버렸다. 안변은 이성계의 처가가 있던 곳이고 함흥은 어려서 자란 고향으로서 명실상부 이성계의 아성이었다. 이성계는 안변과 함흥에 궁궐을 새로 짓고 눌러 살 작정이었지만은 옛 친구였던 성성린에게 설득돼 다시 개경으로 되돌아왔다. 연료실 기술에 의하면 당시 이성계가 안변 함흥 지역에 오래도록 머물고 태종은 문안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자주 보냈다고 한다. 명분은 문안이지만 실제는 동국면의 아성을 이용해서 혹 무슨 일을 벌이지는 않을지 정탐하기 위해서였다. 이성계는 문안하겠다고 사람이 올 때마다 활에다 살을 매기고 쏠듯이 위협하며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태종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커져갔다. 그때 성성린이 자청하여 함흥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마치 지나가던 길선처럼 가장한 성성린은 함흥으로 들어갔다. 이성계가 머물던 부근에 도착한 성성린은 밤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신용을 했다. 이에 이성계는 내시를 보내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 그때 성성린은 일이 있어 지나가던 길에 날이 어두워 말을 메고 유숙하려고 한다고 거짓으로 대답했다. 이성계는 성성린이 정말로 우연히 지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서 만나보았다. 그때 성성린이 개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이성계는 너도 너의 임금을 위해 나를 달래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고 추궁했다. 그러자 성성린은 만약 그래서 왔다면 신의 자손은 반드시 눈먼 장님이 될 것입니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에 이성계는 성성린을 믿었고 마침내 설득돼 개경으로 되돌아오게 됐으며 성성린의 가족들은 그의 거짓 맹세대로 장님이 됐다고 한다. 당시 이성계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갈등으로 방황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태종은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다. 태종은 자신의 와병을 틈타 사랑하는 아들 방석과 방본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아갔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아들과 권력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은 곧바로 태종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연결됐다. 그런 미움과 복수심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이성계는 태종과 개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태종은 바로 자신이 건국한 조선왕조의 왕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도 했으며 개경은 조선왕조의 수토이기도 했다. 태종과 개경을 버리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감정에 북받칠 때마다 이성계는 태종과 개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은 반면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태종과 개경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다. 감정과 이성 사이를 방황하며 이성계는 개경에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고 또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곤 했다. 안변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불당을 짓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은 방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성계는 다시 개경을 떠나 소요산으로 왔다. 그것에 유명한 스님이 있어서 별전을 짓고 눌러 앉으려고 했다. 이에 태종이 직접 소요산까지 찾아가서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간청했는데 그때 그대의 뜻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고 궁중에다 큰 소리로 나는 이미 서방정토로 향하고 있다 라고 외쳤다. 방황하던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기회를 받고 보살이 됐다. 머리만 깎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출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태종이 문안한다는 명분으로 회암사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이성계는 회암사에 대략 4개월 정도 머물렀지만은 방황에서 헤어나지는 못했다. 회암사로 갈 때는 출가하려던 마음이었지만은 결국 태종의 방해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성계의 방황은 마침내 미움과 복수의 감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1402년 태종 2년 10월 27일 이성계는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명나라 직사 온전을 마중한다는 핑계로 회암사를 떠나 연천 방향으로 행차했다. 하지만 속셈은 고향 동북면으로 갈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군대를 일으켜 태종에게 복수하려고 했다. 수상하게 생각한 태종은 경호를 명분 삼아 감시 병력들을 딸려서 보냈다. 하지만 이미 복수를 결심한 이성계는 그 감시 병력들까지 협박하여 동북면으로 데리고 갔다. 감시 병력들이 태상왕께서 칙사를 마중한다고 하여 주상전하께서 저희들을 보내 시위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깊이 먼 지방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며 가려고 하지 않자 이성계는 너희들은 모두 내가 키운 군사들인데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아들과 군대의 배반이라고 생각하며 복수심이 극에 달한 이성계였기 때문에 쉽사리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시병력들은 마지못해 동북면으로 동행했던 것이다. 이성계는 11월 4일 기마를 거쳐 11월 8일에 천령을 넘고 9일에는 함흥으로 향했다. 11월 4일 기마를 출발하기에 앞서 측근 환관 함승복과 배상충을 미리 동북면으로 보내 군대를 모으게 했다. 11월 5일 안변부사 조사의 영흥판관 김곤 등 동북면의 실력자들이 군대를 일으켰다. 조사의는 신도강후 강씨의 친족으로서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해 이성계 못지않게 분개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조사의는 함승복과 배상충의 권유를 받자마자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다. 조사의가 군대를 일으킨 11월 5일 이후 동북면 지역은 사실상 이성계의 왕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11월 8일 이성계가 천령을 넘을 때는 자신의 왕국으로 입성한 셈이었다. 이른바 조사의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내막은 이성계가 아들 태종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북면의 군대를 일으킨 것이었다. 태종은 그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파견했다. 이성계와 태종의 군대는 동북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초반 전투는 이성계 측의 군대가 승기를 잡아나갔지만은 일진일퇴의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는 점점 확대됐다. 이성계 측에는 여진족들이 가세했고 태종 측에도 후방 지원군들이 속속 가세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국이 전쟁터가 될 판이었다. 이성계가 조사의 등을 움직여서 군대를 일으킨 것은 궁극적으로 태종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의 감정에서였다. 그런 면에서 이성계가 냉정하게 사후 대책을 세웠을 리가 없었다. 만약에 복수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성계 스스로도 그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다. 복수에 성공한다고 해도 68세가 된 그가 다시 왕위에 올라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도 없었다. 감정적으로는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 결국 이성계는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설득하여 복수심만 누그러뜨린다면 이성계의 군대는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었다. 태종은 이성계를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함흥으로 보냈다. 그러나 함흥으로 간 차사는 가기만 할 뿐 소식이 없었다. 모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가고 난 후 소식이 없는 사람들, 함흥 차사가 바로 그들이었다. 마침내 태종은 이성계가 가장 존경하고 신임하는 무학대사를 함흥으로 보냈다. 이성계를 만난 무학대사는 방언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허나 전하의 사랑하는 아들은 다 죽었고 다만 이 사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이 사람마저 없애버린다면 전하가 평생 애써 이룬 대업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핏줄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컨대 3번 생각하소서라고 설득했다. 실록에 의하면 11월 28일에 연산부사 우박이 역마를 타고 개경에 와서 이성계의 귀경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연산은 지금의 평안도 영변 지역인데 이성계는 함흥에서 맹산을 거쳐
평안도 영변 지역까지 갔던 것이다. 물론 군대를 모으느라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성계는 11월 9일쯤 함흥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9일 후인 18일에 맹산으로 갔다가 다시 10일 후인 28일쯤에 영변에서 귀경 의사를 밝혔다. 조사이도 이성계를 따라 군대를 이동시켰다. 11월 24일에 태종실록에 의하면 그때 조사이의 군대는 맹산과 영변의 중간쯤인 덕천에 주둔해 있었다. 아마도 조사이의 군대는 11월 18일 이성계와 함께 함흥에서 맹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성계와 함께 영변 쪽으로 이동 중인 24일에 덕천에 주둔했을 것이다. 그러던 조사이의 군대는 바로 3일 후인 27일에 안주에서 척천강을 건너다가 괴멸하고 말았다. 앞뒤 정황을 보면 이성계는 26일쯤 영변에 도착한 후 무학대사에게 설득돼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그 자신이 선동하여 일으킨 조사이 등의 군대를 버렸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버림받은 조사이의 군대는 27일에 자멸했다. 복수하겠다고 군대까지 일으켰던 이성계가 그토록 허무하게 복수를 접은 것은 복수심의 감정이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무학대사의 논리정연한 설득에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람마저 없애버린다면 전하가 평생 애써 이룬 대업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시라고 하십니까? 남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핏줄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무학대사의 말은 맹경히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무학대사에 의해 이성계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살려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성은 다시 감정에 휘둘리고 말았다. 영변에서 평양을 거쳐 개경을 향해 가면서 감정이 솟아났던 것이다. 게다가 12월 8일 태종을 만나게 되자 그 감정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다. 야사에서는 이성계가 태종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돌아오니 태종이 개경의 교회에 나가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의 연회를 베풀었다. 하린 등이 아내기를 상왕께서 성낸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막을 떠받치는 기둥을 큰 나무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태종이 허락하고 10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태종이 태조를 만날 때 면류관에 국왕의 복장을 하고 가서 배웠다. 태조가 태종을 바라보다가 노한 얼굴빛이 되면서 갖고 있던 활을 힘껏 쏘았다. 태종이 급히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숨기자 화살은 기둥에 맞았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말하기를 천명이로다 라고 했다. 이어서 옥새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라고 했다.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3번 사양하다가 받았다. 잔치를 시작하고 술잔을 받들어 올리려 하는데 하린 등이 몰래 태종에게 아뢰기를 술통 있는 곳에다 잔에다 술을 떠서 따른 후 잔을 올리실 때 술잔을 직접 올리시지 마시고 마땅히 환관에게 주어 올리소서라고 했다. 태종이 그 말대로 하여 환관에 술잔을 올렸다. 태조가 받아서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안에서 철퇴를 찾아내 옆에 놓으면서 말하기를 모두가 천명이로다 라고 했다. 연료실기술 1402년 태종 2년 12월 8일 이성계는 개경으로 되돌아왔다. 개경을 떠난 지만 1년 만이었다. 그 1년 동안 소요산, 희암사, 함흥, 영변을 거치면서 온갖 곡절을 겪었다. 그 곡절들은 모두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일어난 방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12월 8일 이후로 이성계는 더 이상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확실하게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천명이로다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운명에 대한 순응이었다. 태종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이성이 아닌 운명론을 바탕으로 극복한 것이었다. 사실 이성계는 운명론자를 할 만한 사람이었다. 조선을 창업하기 이전 100여 차례 이상 전투를 치르면서 이성계는 삶과 죽음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사람의 이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전쟁은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우세하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성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그 못지않게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졌다고 생각한 전투에서 이기거나 죽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살아난 것은 이성계의 힘이 아닌 운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계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확실한 방법은 이 모든 상황을 천명, 즉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처음에 이성계는 태정이 방석과 방분을 죽이고 왕이 된 현실을 배신과 불효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서는 절대로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배신과 불효로 만들어진 현실은 처벌되고 바뀌어야 했다. 이런 생각에는 태정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태종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군대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막상 군대를 일으켰지만은 뒷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성계 자신이 왕년의 이성계가 아니었다. 왕년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68세의 노인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다. 자칭 타칭 판단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리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태종과 만나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일거에 처벌하려고도 했지만은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람도 말리고 꼭 될 것 같은 기회도 무산된 것은 결국 하늘이 시켰다고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따르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대학연의의 왕도 패술 지휘에서는 왕도와 패도의 차이를 덕과 힘에서 찾는다. 힘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패도 정치라면 덕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왕도이다. 왕도 정치의 핵심은 보민이고 보민의 핵심은 백성을 아끼고 지켜주는 그리고 키워서 기르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을 아끼고 지켜주며 키워서 기를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이란 개인적인 미움, 분노, 사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고 지켜주며 키워서 기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 조선의 건국시조 태조 이성계의 비극적인 말년은 이런 이치를 모른 데서 온 대가를 알 수 있겠다. 한글을 금지한 연산군 주색에 빠져 사람의 도리를 잇다. 한글은 1446년 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이름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가 한글이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반포 당시부터 백성의 글이라는 뜻에서 언문 또는 언서 등으로 불렸다. 그런데 당시 한자를 숭상하던 양반들은 한자야말로 진정한 문자이고 한글은 천한 백성들이나 쓰는 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한자를 진서, 한글을 언문이라 왜곡했었다. 양반들에게 언문은 진짜 문자가 아닌 가짜 문자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은 주로 여성과 스님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암글 또는 중글이라 불렀다. 암글이란 암놈들의 글이란 뜻으로서 한글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짐승으로까지 비하된 결과이며 중글 역시 중놈들의 글이란 뜻으로서 스님들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가 함축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문은 백성의 글에서 상글 곧 상놈들의 글로 천시돼 양반들에게는 아예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실들은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 발전을 가로막은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양반들의 한자 숭상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통틀어 한글을 탄압한 최고의 악당은 단연 연산군이었다. 연산군은 한자 숭상을 넘어 노골적으로 한글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글 금지령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연산군의 행태는 과연 연산군이 어느 정도의 폭군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산군이 한글 금지령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504년 연산군 10년 7월 10일에 있었던 투서였다. 이날 새벽 왕의 처남인 신수영의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진상품을 관리하던 관청인 제용감에서 일하는 이규가 보내서 왔다고 서찰을 전하고 사라졌다. 신수영이 살펴보니 그 안에는 언문, 즉 한글로 된 3장의 익명서가 있었다. 조선시대 익명서는 내용에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름을 숨긴 자의 흉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수영은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 판단하고 연산군에게 보고했다. 익명서를 본 연산군 역시 크게 놀랐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이규에게 내가 무슨 글을 신수영의 집에 통했느냐라고 묻게 했다. 이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결국 누군가가 이규를 빙자하여 투수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폐기 처분하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크게 만들었다. 먼저 왕은 명령을 내려 도성의 강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게 하고는 한글 익명서를 신하들에게 내렸다. 반드시 주모자를 잡아내기 위해서였다. 신하들이 받아본 익명서 3장은 모두 언문, 즉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사람 이름만 한자였다. 익명서의 첫째 장에는 무명장이라 쓰여 있었다. 익명서 3장의 내용이 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을녀들이 연산군에 대해 대형무도한 말을 했으니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첫째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계금, 덕금, 고온지, 조방 등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실 때 계금이 말하기를 옛 임금은 난세일지라도 이토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임금은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 머리끈듯 죽이는가? 아, 어느 때나 이를 분별할까? 라고 했고 덕금은 말하기를 주상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으리요? 라고 했다. 이외에도 그들의 말이 몹시 심했으나 이루다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계집을 일찍이 징계하여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던져버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계금을 감싸려 한다고 임금께 아뢰리니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연산군 일기 전 54, 1504년 연산군 10년 7월 19일. 위에 의하면 익명서에서 발언 주제는 계금과 덕금이었다. 먼저 계금이 연산군의 무차별한 신하 사륙을 비판했는데 이는 연산군이 일으킨 갑자사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어서 덕금 역시 같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은 계금보다 훨씬 과격했다. 즉 덕금은 주상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으랴 라고 했는데 머지않아서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의미였다. 둘째 장의 익명서 내용은 옛 임금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임금은 여색에 대해 분별하는 바가 없어 기녀, 의녀, 여자 무당들을 모두 다 조사해 궁중에 들이려 한다. 그러니 우리도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였으며 셋째 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폐비윤씨의 생모인 신씨 때문이니 신씨의 친족을 몰살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요컨대 한글 익명서의 내용은 연산군의 갑자사화와 주색에 빠져 마땅한 도리를 돌아보지 않은 황음무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시는 갑자사화 직후로 연산군은 폭주하고 있었다. 왕의 위력에 놀란 양반들은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연산군은 조선 팔도에서 궁녀들을 마구 뽑아들였다. 누구의 비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황무도한 짓을 행하는 그야말로 폭군이었다. 당시 백성들에게 왕은 왕답지 못했고 그런 왕을 비판하지 못하는 양반들 역시 양반답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의녀 계금과 덕금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유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라고 한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글을 읽고 쓰게 된 백성들은 한글을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궁중 여인들이 한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는 일이 많았다. 예컨대 궁녀가 왕의 실정이나 궁중 안의 비행을 폭로하는 한글 익명서를 투수하거나
왕비나 대비 등이 정치 현실에 개입하는 한글 명령서를 반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 씨를 사사할 때 정의대비와 인수대비는 한글 명령서를 이용했다. 이는 한글이 유행하면서 궁중 여성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정치의식이 고양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이 훌륭한 왕이 되려면 양반은 물론 백성의 여론에도 더더욱 귀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반은 물론 백성의 여론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만 했다. 특히 자신의 황음무도가 심해질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려고 했다. 실록에 의하면 연산군이 본격적으로 황음무도에 빠지게 된 계기는 도성 내에 있었던 여승방인 정업원의 비구니들을 간음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1503년 연산군 9년 6월 어느 날인가 왕은 환관 대선명에게 몽둥이를 들려 정업원으로 달려갔다. 술에 취해 있던 연산군은 늙고 못생긴 비구니는 내쫓고 젊은 예쁜 비구니 7, 8명만 남겨두고 간음을 했다. 당시 연산군이 간음했다고 하는 정업원의 비구니들은 사실상 선왕의 후궁 또는 왕족 여성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업원은 태조 이성계 이래로 왕의 후궁들 또는 왕족 여성들이 출가하여 여성을 보냈던 절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 건국 이후 정업원의 초대 주지가 된 혜빈이 씨는 공민왕의 후궁이었다. 또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들, 즉 세자 방석의 부인 심씨, 태조 이성계의 딸 경순공주 등도 정업원의 비구니가 됐다. 이외에도 수많은 후궁과 왕족 여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정업원은 창덕궁과 경복궁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궁궐과도 가까웠으며 왕실로부터의 지원도 많았기에 후궁 또는 왕족 여성들이 출가하기에 유리했다. 이런 정업원의 비구니들을 간음했으니 연산군은 가정윤리도 물론 종교윤리도 파괴한 왕이라고 할 만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황음무도에 빠져들었다. 9월에는 양여인 중에 왕의 옷에다 술을 쏟았다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사건을 빌미로 예조판서 이세자를 유배에 처했다. 아울러 사헌부와 사관원 관리들이 이세자의 처벌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여 강등시켜버렸는데 이것이 갑자사화의 시작이었다. 11월 20일에는 신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심하게 술주정을 했는데 다음날 저녁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연산군은 자신의 주사에 대해 몹시 자책하며 반성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술주정은 악화됐으며 술에서 깨어난 후에는 술주정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연산군은 자신의 황음무도가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됐다. 연산군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환관들에게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 하리라 라는 글귀가 새겨진 패를 차게 했는데 그때가 1504년 연산군 10년 3월 13일이었다. 이런 상황은 1504년 연산군 10년 3월 20일에 한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 악화되었다. 그날 저녁 연산군은 임승재의 집에 행차했다. 임승재는 성종의 사위였으므로 연산군에게는 매부였다. 임승재는 연산군에게 술 대접을 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임사홍을 소개했다. 연산군을 만난 임사홍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연산군이 까닭을 묻자 임사홍은 폐비한 일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는 실로 엄수구이와 정소영이 모함하고 이세자와 윤필상 등이 성사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궁궐에 돌아왔다. 연산군은 곧바로 엄수기와 정소영 그리고 그녀들의 아들들을 불러들였다. 연산군은 엄수기와 정소영을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인수대비에게 달려가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따지며 불선한 말을 수없이 했다. 그때는 밤 3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넘는 한밤중이었다. 그날 밤 연산군의 행동은 가히 미친 짓이라 할 만했다. 다음 날부터는 폐비 윤씨의 사사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됐다. 이 사건이
이른바 갑자사화였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욱 황현무도에 빠져들어갔다. 왕은 기생은 물론 의녀, 여자 무당 등을 색출해 궁해들였다. 이런 와중에 의녀인 개금과 덕금 등도 뽑혀 들어갈까 두려워하며 연산군을 비판했고, 그것이 1504년 연산군 10년 7월 19일에 익명서 투서로 연결됐던 것이다. 연산군은 개금, 덕금 등을 체포하는 한편 익명서를 투수한 범인도 색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재물과 고위관직을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여기에서 나아가 한양 백성들 중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소집해 한글을 쓰게 한 후 익명서의 필적과 대조하기도 했다. 그래도 범인이 드러나지 않자 조선 팔도에서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한글 필적을 써올리게 했다. 이와 함께 언문은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말고 배운 자는 쓰게 못하게 하라. 언문을 아는 사람은 모두 조사해 보고하고 만약 고하지 않은 경우 이웃 사람까지 처벌하라는 한글 금지령을 공포하기까지 했다. 이에 금지령 이후 한글을 쓰다 잡히면 찬형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한글을 쓴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곤장 100대의 엄벌을 받았다. 또 한글 편지나 한글 서책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어도 엄중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한글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한글을 이용한 백성들의 비판도 겉으로는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양반과 백성들의 여론을 억압한 연산군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이 황무도에 빠져들었다. 1504년 연산군 10년 10월에 왕은 장하군 기생을 이전에 150명에서 300명으로 또 12월에는 1000명으로 증원했다. 연산군은 장하군 기생들에게 특별히 처형물을 가르치도록 했으며 그들을 위해 흥청과 운평이라는 이름을 장명하기도 했다. 흥청이란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이고 운평이란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라는 뜻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흥청이란 부정한 것을 씻고 청정한 것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도이고 운평은 그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는 의도라고 하겠다. 처음에 흥청은 300명, 운평은 700명이 정원이었다. 연산군은 흥청을 입궁시켜 궁궐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흥청 2명에게 방자 1명을 주고 솥단지, 식기, 밥상, 요강, 거울, 옷가지 등등의 살림살이도 마련해 주었다. 사실상 흥청은 궁중에서 생활하는 후궁 또는 궁녀나 마찬가지였다. 연산군 스스로 흥청이 이미 궁궐에 들어왔으니 이는 곧 궁녀이다. 앞으로 흥청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엄히 논지하라 하여 흥청을 궁녀로 간주했다. 흥청은 가문은 물론 얼굴과 몸매가 뛰어나야 했다. 연산군이 음악이란 나쁘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며 또한 시름을 풀기 위한 것인데 가문만 잘하고 얼굴이 못생기면 시름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시름을 일으킨다고 하여 실력과 미모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이다. 흥청은 장하군에서 1차 심사를 받은 후 입궁하여 다시 연산군의 심사를 받았다. 연산군은 흥청의 진면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사받을 때 화장을 지은 민낯으로 받도록 했다. 이렇게 입궁한 흥청은 최초 300명에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500여 명으로 다시 1000여 명, 2000명으로 폭증했다. 1506년 연산군 12년 3월 27일자 기사에는 흥청 1만 명에게 지급할 잔물과 그릇 등을 미리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면 연산군은 흥청을 10,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연산군은 입궁한 흥청을 다시 천과 흥청, 반천과 흥청, 지과 흥청의 세 과로 나누었다. 천과 흥청은 연산군과 잠자리를 함께한 흥청이고 반천과 흥청은 잠자리를 함께했지만은 흡족하지 못한 흥청이며 지과 흥청은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흥청이었다. 이로 보면 흥청은 사실상 후궁 또는 예비 후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산군은 흥청을 후궁으로 인정하여 두탕호 청사라는 관청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두탕호 청사의 의미는 방탕을 막고 흥청을 보호하는 관청이었다. 수천 명의 흥청이 갑자기 연산군의 후궁이 되면서 무수한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흥청이 처녀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흥청에 뽑힌 기생들은 가문은 물론 얼굴과 몸매 모두 뛰어난 여인들이었다.
흥청은 출신으로 치면 지방의 관기 또는 한양의 관기였다. 흥청으로 뽑힐 정도의 실력과 미모를 갖춘 관기가 처녀로 혼자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흥청은 이미 남편 또는 아이가 있었다. 연산군은 흥청을 후궁하면서 이전의 남편 또는 애인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다. 자식들과도 떼어놓았다. 흥청은 근본적으로 관기이고 관기는 왕이 최종 임자라는 이유에서였다. 연산군은 흥청이 골밖에 옛 애인을 생각하거나 또는 몰래 출궁하여 임신하는 일을 언급했다. 흥청이 옛 애인을 그리워하면 잔인무도한 벌을 내리곤 했다. 야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해진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기생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그 기생이 친구에게 지난밤 꿈에 예전 주인을 보았으니 매우 괴상한 일이구나 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연산군은 즉시 작은 쪽지에 못을 써서 밖에 내보냈다. 조금 뒤에 궁녀가 은쟁밭 하나를 받들고 오자 그 기생에게 열어보게 했다. 그것은 곧 그 남편의 머리였다. 그 기생까지 아울러 죽였다. 연료슬기술 연산 초고사 본말. 연산군은 흥청뿐만 아니라 입궁하지 않은 장하군 기생들까지도 독점하려고 했다. 흥청 이외 장하군에서 관리한 운평, 속홍, 채홍, 계평, 흠녀 등에도 각각 1000명 내외의 기생이 소속됐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5,000~6,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흥청과 달리 입궁하지 않고 골 밖에서 생활했다. 그런데도 연산군은 이들마저도 남편이나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명했다. 결국 운평, 속홍 등은 궁녀화했던 것이다. 연산군이 이들을 궁녀화시킨 이유는 간단했다. 장차 흥청으로 진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운평, 속홍 등은 후궁이 될 후보자들이었던 셈이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은 워낙 비밀을 좋아했던 연산군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혐오했다. 운평, 속홍 등은 아직 입궁하여 후궁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궁정잔치에 참여했다. 또 흥청으로부터도 연산군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운평, 속형 등은 연산군의 사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운평, 속홍 등이 자유로이 생활한다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남편이나 친인척 또는 친구들에게 발설할 수도 있었다. 연산군은 그렇게 못하도록 운평, 속홍 등이 흥청과 만나는 것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남편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혹 운평이나 속홍 등이 부모 형제에게 연산군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적발되면 처참하게 죽였다. 말한 사람은 물론 들은 사람도 그렇게 죽였다. 연산군이 후궁화시킨 흥청은 2~3,000명에 이르렀으며 궁녀화시킨 운평, 속형 등은 5~6,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근 10,000명을 헤아렸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흥청 자체를 10,000명으로 확대시키려 했다. 이렇게 많은 기생들을 후궁과 궁녀로 만들다 보니 기존의 관기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그래서 연산군은 이른바 채용사, 채청사 등을 전국에 파견해 출신에 관계없이 젊고 예쁜 여성들을 모조리 한양으로 데려와 기생으로 만들었다. 이대로 가면 조선 팔도의 젊고 예쁜 여인들은 모두 기생이 되어 연산군의 궁녀나 후궁이 될 판이었다. 연산군은 왕이 모든 백성과 국토의 주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젊은 여인들을 긁어모았다. 이런 면에서 연산군은 명실상부 한국의 5,000년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고 절대왕권을 실현한 왕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절대왕권은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1일 한밤중에 일어난 중종반정으로 막을 내렸다. 폭력으로 허갑됐던 양반과 백성들의 여론이 폭력으로 분출했던 것이다. 연산군의 행태는 인간이란 끝을 모르는 욕망덩어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욕망만 행사하며 다른 사람의 욕망을 폭력으로 누르고 말도 못하게 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과거 동양에서 군주제가 유지되던 시절에는 제왕의 황금무도를 다루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연의의 가르침 황금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황혼무도를 경계한다는 대학연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순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제왕은 너나 없이 패가 망신했던 역사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